자, 우리 나 자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교훈을 니체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21번째 교훈이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 또는 교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은 횃불을 들고 자신을 기습하여 놀라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의 세계도 육체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에서 자신을 보는데 익숙한 사람은 항상 그의 추억한 모습을 잊어버린다. 그는 화가에게 끌려가서야 자신의 추억한 인성을 다시 볼 수 있다. 자신의 좋은 모습만 거울에서 보려고 하지. 그러나 그는 이 그림마저 익숙해지면 그 추함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추악함을 견딜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 때문이다. 추악함은 한순간의 이야기며 인간은 어쨌든 그것을 잊거나 부정한다. 정신의 추악함도 동일한 원리이다. 자신의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도덕주의자는 사람이 자신의 추악함에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자신의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도덕주의자는 사람이 자신의 추악함에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 자신을 찾는 방법 찾아보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세 줄로 정리한다. 자, 됐습니까? 선생님 한 1분 정도만 주는 거야. 자, 1분 안에 작성하면 되고 만약에 못하면 스톱시키고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 해설을 듣는 거다. 자, 21번째 방법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피하고 그럴듯한 자신의 모습만 보는, 익숙한 자신의 모습만 봐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횃불을 들고 탁 기습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도 보고,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단점도 보고, 자신의 단점, 자신의 추악한 점,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이야. 자신의 못된 점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자신의 추악한 점도 자신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자신의 좋은 점만 자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단점, 자신의 추악한 점, 자신의 정말 비열한 점, 그런 것도 자신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신을 못 찾는 거야.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비열함을 인정해야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도덕주의자들도 그렇게 추악함을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관찰하면
도덕주의자는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도 비열한 모습도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인정해야지 자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물고기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의 의견 소유자. 그렇지? 다시 말해 저수지의 소유자라는 의미다. 낚시하러 가서 운이 좋으면 자신의 고기, 자신의 의견을 얻게 된다. 그치? 여기서. 살아있는 의견, 살아있는 고기이다. 자신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저수지가 없는 자는 단지 화석 진열장을 소유하고는 만족한다. 잘 기억하자. 다시 말해 자기 속에 신념을 애지중지하면서 열심이다. 자, 자신을 찾는 방법 22번째 작성해보자. 자, 다 했지?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선생님 해설을 듣는 거다. 신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신념 없애버려. 신념 날려버려야 돼. 자기 자신의 신념, 자신의 철학. 어제까지 철학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날려버려야 돼. 자기 철학은 오늘 아침 눈 뜨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어제까지의 철학은 어제의 철학이야. 어제의 철학을 오늘의 철학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념 속에서 화석을 가지고 살아있는 의견. 저수지 속의 고기는 어떻지? 맨날 바뀌잖아. 크기가. 그치? 하루하루 크기가 바뀌고 새로 새끼가 낳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그치? 계속 변화하는 것이 저수지의 모습이지. 그렇게 저수지가 없고 신념만 있는 자는 그냥 화석 상태인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 자, 신념을 날려버려야지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유.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을 찾는 23번째 방법이야.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필연적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킨 것은 정신과 인격의 자유가 목표로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중요하지 필연적인 욕구인 거야. 필연적인 욕구. 다 아무거나 다 모든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필연적인 욕구. 반면에 쓸모없는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도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 자신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까지 하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빌리기까지 하면 자신을 부자유 속으로 내는 것.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획득했던 소피스트. 히피아스는 이렇게 정신과 인격의 가장 높은 자유에 대한 지위를 얻었던 것이다. 자기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획득해야지만 가장 높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누구의 힘을
빌리면 안 된다. 이때 모든 것이 훌륭하고 완벽하게 수행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긍심과 긍지만 있다면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자, 23번째 나 자신을 찾는,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 찾아보자. 자, 5분 정도의 제목을 정하고 23번째 나 자신을 찾는 방법 찾아보자. 자, 다한 사람만 들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뭐 필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충족시켜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 손을 자신의 인생에 빌리지 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것. 그리고 필연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되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훌륭하고 완벽하게 너무 하려고 희망하지 말 것. 대신에 뭔 있어야 돼? 자긍심과 긍지는 있어야지. 자긍심과 긍지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물론 아주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필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만한 뭔가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더 많은 욕구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손까지 빌리고 그 사람에 종속되면서 왜 다른 사람 손을 빌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종속되기 쉽다는 거야. 아이들이 부모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니까 부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일정해 만들어 가야 하고 필연적인 욕구 중심으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을 찾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24번째. 현대에는 자신을 믿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보자. 그러나 전에는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 오늘날 이것은 신용을 얻는 데 필요한 처방전이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신용을 얻는 데 필요한 처방이다. 그대 자신을 던져버려라. 신용을 얻어내려면 우선 자기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지.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야지만 오늘날에는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대로 살면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이지. 자, 24번째 자신을 찾는 방법 찾아보자.
자, 다 했지? 다 한 사람만 해설을 듣는다. 자, 현대인은 이런 신용을 못 받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말라. 자신의 존재를 찾지 말라. 그냥 집단 이런 집단 지성이 오히려 유행이지. 집단 지성에 따라라. 집단 무의식에 따라라. 이성적 합리적 세상을 따르라. 뭐 이런 요구만 하는 거지. 점점 우리 세상은 자기 자신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거지. 자기 자신을 찾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현대사회의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집단 무의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알겠지? 자, 답안지에 적어. 뭐라고 적으라고? 현대사회의 선생님들 옆에다 똑같이 적어. 현대사회의 집단 무의식에서 우선 도망가라. 벗어나라. 적어라. 현대사회의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라. 나를 찾으려면 선생님도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25번째. 균열. 25번째. 균열.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인간의 예지적 성격, 즉 정신적 주제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헌신적 태도를, 진실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공정한 태도를, 그리고 더 많은 사고 습관을 가진 인간이었다. 그는 또한 판단력, 기억력, 침착성, 공상력 같은 부분에서 자신을 낮게 그리고 겸손하게 평가를 하고 있었지.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매우 작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겸손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에 있어서 한 번, 100번이나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여기서 그는 바로 니체 본인이야. 니체 자신. 자신은 매우 겸손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겸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자, 그는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전에는 몰랐던 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소용이 없다. 나는 여전히 내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 강조해보자. 자기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을 해도, 철학을 발견해도 다른 사람들의 정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 있는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철학을 해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렇지? 니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스스로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겸손할 필요가 없다. 나도
꽤 상당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근데 잘 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은 진리를 깨달았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전달할 능력이 없는 거야. 전해줘도 받아들이게끔 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나는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과의 도와주려는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균형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 나는 내 정신을 나 자신만을 위해 소유해야 하고, 따라서 그렇지?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한 나 혼자서 누려야 한다는 곤란에 빠져 있다. 그렇지? 사실 우리 사회에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교육자들, 철학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거지, 그렇지? 나 혼자만을 위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중요는 단지 소유보다는 행복한 일이다. 그렇지? 이렇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뜻이야. 아무리 풍족해도 사막 속 황량한 고독 속에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 혼자 진리를 깨달아서 대단한 상태에 있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좀 이번엔 길다. 자, 이 자체가 가지는 교훈도 따로 별도로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공부하고, 오늘은 이 내용으로부터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 거야. 세 줄로 정리하는 거야. 자, 다 한 사람은 선생님 얘기 듣고, 다 하지 못한 사람은 다 한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들어라. 뭐 채점을 하는 거야, 채점. 자신의 생각이 맞았는지. 자, 균열. 나 자신을 확실한 나 자신을 발견하려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 자신의 철학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나 자신이라고 발견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나를 발견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다 혼자 죽는다? 뭐 아주 그 위대한 선사라면 그래도 다른 철학적 신념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가 사람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목적이 뭐겠어?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봐 줘서 나 자신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목표일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 아주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선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그걸 목표로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 자신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 그럼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나 자신을 찾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알아봐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철학을 진리를 발견해도 전달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나 자신을 발견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치? 나 자신이 발견된 나 자신이 소용이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발견해야 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신념. 선생님 얘기했던 거 여기 그 내용을 적어. 적지 않으면 아마 잊어버릴 거야. 나 자신을 찾았는데 타인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나 자신을 찾으나 찾지 못하나 똑같다는 얘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26번째 이야기. 무언가를 믿든가 믿지 않던가. 그 근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지?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 예를 들면 외계인이 있나 없나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외계인의 예를 들면 아주 쉽지? 외계인 뭐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근거 없을 수도 있는데 근거는 없잖아. 근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신념을 흔들기 위해 가장 큰 대포로 공격할 필요는 전혀 없다. 가장 엄청난 공격을 해댈 필요 없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소란을 피우며 달려들려 공격하면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잘 모르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대면 예를 들면 장난감 딱총 정도로도 충분하다. 대포 가선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의 신념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믿고 있는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공격은 신용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받을 정도로 평가되고 있음에 만족해서 기꺼이 물러나 버린다. 자, 기꺼이 그냥 물러나기도 해.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야 하고 물러나 버리지. 자, 여기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교훈 26번째 작성해보자.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작성하는 거야. 자, 다 했지? 자, 여기서 그럼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교훈은 무엇일까? 좀 어렵지?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난가? 라고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너 그거 아니야. 너는 그게 아니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누군가 조금만 흔들어대도 나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조금만 흔들어대면 장난감 딱총 정도만 소란을 피워도 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서두르지 말으라는 얘기야. 장난감 딱총 정도로 흔들릴 나 자신이라면 그건 나 자신이 아닌 거야. 큰 대포로 공격해도 끄떡없는 그런 나 자신이어야지만 진짜 나 자신인 거다. 그렇지? 장난감 딱총 정도로도 흔들리는 나 자신이라면 그게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다시 찾아야 돼. 자, 우선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이번 26번째 교훈을 적어봐. 뭐라고 했지? 장난감 딱총 정도로 흔들리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렇게 적어놔. 자, 알겠지? 자, 드디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나를 찾기 위한 27번째 마지막 방법. 독약. 죽음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면 죽음 참 좋겠지? 사람의 삶은 맛있고 향기롭고 쾌활한 한 방울의 마음이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방울의 마음. 죽음에 대한 명확한 전망. 죽음을 알았다면 정말 한 방울이라도 뭔가 인생에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한 방울의 묘약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기묘한 정신의 약제사들은 죽음에 관해서 맛없는 독을 떨어뜨려 왔다. 그것은 삶을 혐오하게 하는 정말 맛없는 독약 한 방울이었다. 우리가 죽음이 뭐 그럭저럭 맛있고 향기롭고 쾌활하다면 삶도 더 향기롭고 쾌활할 텐데.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삶이 두려워지잖아. 그렇지 않아?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인데 신기하게 죽음의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서 삶도 두려워서 막 주눅 들고 형편없이 변하는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 되게 초라해지잖아.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막 말라버리지.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인데 죽음의 두려움이 삶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야.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 독립된 두 가지 사실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기묘한 정신의 약제사들, 사기꾼들이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선생님이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판단은 누구도 못하지. 하지만 이 니체의 말에 의하면 기묘한 정신의 약제사들, 사기꾼들, 니체 생각이야, 선생님 생각이 아니야. 기묘한 정신의 약제사들은 죽음에 관해서 정말 맛없게 만들어놔서 삶에까지 삶을 혐오하게 만드는. 자, 마지막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 찾아보자. 다 했지? 자, 다 한 사람만 자, 셋을 들어보자. 자, 나를 발견하기 위한 마지막 27째 방법은 죽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쉬운 일은 아니겠지? 죽음이 향기롭고 피어난 한 방울의 묘약처럼 한 방울의 그런 상태, 죽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만들어서 상태를 나쁘지 않게 만들어서 죽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지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승들이 불교적 철학에서 선승들이 죽음을 극복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이 삶을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 죽음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은 죽음과 삶을 분리하는 거다. 죽음은 죽음, 삶은 삶. 그 경계 지점에서는 조금 흔들리긴 하겠지, 그치? 인간이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는 아마 흔들릴 거야. 근데 그 죽음과 삶의 경계 지점 정도가 아니라면 이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나를 찾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배운 27가지 나를 찾기 위한 방법 잘 기억해 두고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